네, 먼저 근원물가의 경직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예상보다 경직적이라는 말과 상방 리스크는 좀 뭐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지난 5월 전망 보고서도 저희가 본문에 조금 그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원물가 지금 예상보다는 계속 떨어진 속도가 더딘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근원물가가 하반기에 이렇게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근원물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간 저희 베이스라인에서는 지금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헤드라인 충격 기준으로 비용 충격을 그려보면 작년 중순 정도가 이제 피크를 이뤘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입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을 주로 감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저희가 근원 물가가 경직적인 건 앞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2, 3개월은 경직적이고 그 다음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할지 여부는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럼 재차 근원 물가가 반등하면 재차 금리 인상이 가능하냐? 이거는 일반적인 걸로 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얼마나 반등할지 또 그 물가 그때 수준이 얼마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나 캐나다 케이스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호주나 캐나다 케이스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근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굉장히 상당히 다른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3%대로 수렴했다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희들이 보고 또 그것이 2%대로 내려갈지 그런 것들 다 한꺼번에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내년 정도면은 떨어지는 것으로 점도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금통위 의원들과 이 금리 결정은 금통위 의원들이 상의하셔야 되는데요. 금통위 의원들께서 아직 1년 뒤에 금리 수준에까지 의견을 발표하고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3개월이나 뭐 6개월 사이에 우리가 다음번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각 개별 금통위원회 의견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금통위원들과 좀 심도 있게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금통위원 전체적으로 연말이 돼서 저희가 2% 저희 목표대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3%까지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과 7월에 헤드라인 상승률이 2%대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작년 작년 상반기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올라간 그런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화살표가 보면 3개가 있었는데 세 번째 화살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7월에서 8월로 갈 때는 석유 가격이 다시 이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5월에 전망할 때 국제유가에 대한 가정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낮아진 점을 반영해서 상반기는 낮췄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낮췄지만 하반기는 여전히 상반기에 비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봤고 그래서 그게 지난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기저효과가 맞물려서 8월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조금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불확성이 커서 조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흐름에 대해서 6, 7월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가 연말에 한 3%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국제유가나 이런 국내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이제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변동했다는 증거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보다 조금 약간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지금 최 국장이 얘기한 대로 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면 당연히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 기자님 이제 정부에서 요즘 좀 언론에 좀 이렇게 어떤 지금 물가 흐름을 근거로 해서 좀 어떻게 좀 보도가 좀 물가 중심에서 뭐 경기 중심으로 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좀 상저하고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그동안 저희가 나빴던 부분이 지금 문제됐던 부분은 지금 대중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이 좀 부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보면 약간 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에 좀 멈추고 있고 대중 수출 같은 건 부진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전망했듯이 어떤 경기 흐름은 지금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다 보고 있고, 다만 그 어떤 대중 어떤 경기 흐름이나 어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지금 어떤 경기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좀 간다는 그런 입장은 지금 언론에서 좀 나온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예, 경기 저희 생각하는 경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책 공조는 저는 얘기하지만 정책 경제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정책 공조는 저는 매우 잘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다양한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고, 저는 변동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저희가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 차로 위해서 막 어떤 일이 된다 계속 그런 것이 주 논의였다면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금리 차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에 대한 그 수출 기대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이 절상됐고, 또 환율이 이 수준이 되니까 그 전에는 절하를 막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또 엔화하고 관계해서 이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일부가 보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환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좀 지난번보다 상황이 개선된 면에서는 이 변동성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미국 연준의 결정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일본 엔화의 환율, 중국과의 환율, 반도체, 경기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서 환율을 결정할 것 같은, 그래서 국내 요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고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툴이 있다,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일 수합에 관해서는 지금 저는 한일 수합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일본에 곧 재무장관 회의 가셔서 일본 재무부와 재무성과 논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일종의 국제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경제 협력 차원에서 꼭 환율의 안정성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교류, 또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종의 경제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월에 전망을 한 이후에 지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5월의 근원물가 추세라든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에 고용시장에 관해서 실업률에 관해서 우리 부총재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서 기자님 그 고용시장하고 어떤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고용시장이 지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뭐 고용 전망치를 올리면서 25만 명 연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그 5월달에 나왔던 게 35만 명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 어떤 예상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좀 대면 서비스 등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문제는 또 공급 측면입니다. 어떤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성층이나 고령층이 지금 계속해서 노동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 상황에서 실적치가 올라가면서 고용 상황이 지금 예상보다 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 상황은 결국 어떻게 경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이 늘고 또 그 부분은 소비로 늘고 또 그 부분이 이어지면은 어떤 근원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필품이라든지 이 저소득층이나 굉장히 쓰는 물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를 때 정부가 부득이하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 조정 이런 걸 통해서 물가를 관리했고요. 특히 에너지나 뭐 전기요금 그런 게 해외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덜 올린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모든 나라에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당연히 거기서 얻는 혜택이 있지만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해지는 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슬슬 점차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라면 가게나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런 뭐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번 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기업의 마진들이 프라핏 레이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차원에서 기업들도 이제 원자재 값 같은 것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통을 같이 분담해 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점도표를 보면 2번 정도 올리겠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이 2번이 1번 정도는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2번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지난번 통방을 할 때는 1번 정도는 확실히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었고 2번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새로운 뉴스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번에 결정하고 8월, 9월 있고 이제 그 다음이 10월 30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연속으로 올릴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패턴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연준이 하지만 연준 금리 자체에 저희가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또 50bp를 만일에 올린다고 하면 지금 올린다고 확인하는 건 아닌데 만일 올리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런 것들이 환율이라든지 자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다른 변수, 경기라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다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연준의 결정이 우리한테 어떤 함의가 있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번 저희가 5월 통방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올린다. 그건 이미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지금 연준의 새로운 발표에서는 2번이 된다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2,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저희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이 지금 이번 달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게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 금리만을 이용해 가지고 가계대출을 절대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GDP 대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만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이걸 조정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함께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시 안정성 정책이죠.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그런 정책과 함께 같이 써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내려와야지 이게 너무 빠르게 조정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금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 마이크로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의한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것이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을 그럴 위험이 있다면 저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기재부 또 감독 당국 모두 가계 부채를 GDP 대비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이나 연초만 해도 우리 모두가 부동산이 막 경착륙하고 막 늘어나고 막 이런 얘기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저희들이 볼 때 연체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부동산 가격은 작년에 15%, 17%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것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은행권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비은행권은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계대출이 이제 확 늘어날 거다. 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성급하게 진단하는 것은 좀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그런 작년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갑자기 붕괴할 거나 뭐 이런 많은 루머들에 대해서 걱정하던 거는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심히 바라봐야 할 때다 이런 면들이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금방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금방 올라가는지 그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